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트론의 창립자 저스틴 선조차도 겸손하게 장기전을 준비하는 정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스틴 선, 트론의 창립자죠.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저를 궁금하게 하는 행동 두 가지를 해서 소개를 드려 볼 텐데요. 보통 말보다는 행동을 보라라고 하는데 특히나 저스틴 선의 말은 신뢰도가 많이 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행동은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11월 6일자로 저스틴 선이 무려 1.5억 달러나 되는 이더리움을 에이브에서 라이도 또는 리도라는 플랫폼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행동이고요. 자, 두 번째 행동은 이더리움을 제가 많이 들고 있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이게 심지어 본인이 만든 코인 트론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이더리움으로 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자,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 왜 이분은 트론보다 이더리움을 더 많이 갖고 있을까? 물론 공개된 지갑에 한해서입니다. 뭐 비공개 지갑에 뭘 들고 있는 것까진 모르지만 일단 오늘은 공개 지갑에 한해서 왜 이더리움이 더 많지? 그리고 두 번째, 왜 이더리움을 에이브 또는 아베에서 리도 또는 라이도라는 플랫폼으로 옮겼을까? 이것도 조금 중요하거든요.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이더리움을 더 많이 갖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참고할 만한 데이터 하나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해커들이 훔치는 돈이 진짜 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분들, 이 해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 많은 세상에서 통용도 되고 유동성도 많고 환전할 수 있는 어딜 가나 통하는 돈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즉 가치가 있을수록 많이 훔치는 해커들의 코인 탑5를 한번 본다면 아마도 그들이 뭘 그렇게 중요시하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우리도 도둑 맞아보면요. 결국 도둑들이 가져가는 게 금, 뭐 현금, 컴퓨터 뭐 이런 게 되겠죠. 자, 해커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면 역대 제가 있었던 모든 코인들의 도난, 해킹을 이제 코인별로 한번 순위를 매겨봤더니요. 압도적인 1위가 이더리움이었습니다. 한 100원을 지금까지 훔쳐갔다고 하면 40원 정도를 이더리움으로 훔쳐가더라. 우리 올 초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바이빗 해킹이나 22년도에 로닌, 뭐 워몰 해킹 등등 이더리움을 훔쳐갔었다. 자, 참고로 이더리움 자체가 해킹이 되는 게 아니죠. 거래소가 털렸다든지 아니면 뭐 이더리움에서 뭐 트론으로 바뀌는 그 브릿지라고 하잖아요. 거기가 취약해서 뭐 그런 데서 해킹이 발생했을 수는 있지만 이더리움 자체에서 비트코인 자체에서 해킹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그리고 2위가 비트코인. 근데 격차가 좀 많이 나긴 합니다. 16%. 3위가 BNB, 바이낸스 코인이고요. 4위가 의외로 스테이블 코인. 사실 이게 현금이나 다름없으니까 요게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의외로 1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위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추억의 코인이네요. 넴 코인도 있고 XRP도 있고 솔라나도 있고 수이도 있고 이 순위를 한번 지켜보시고 이제 저스틴 선의 재산, 그러니까 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을 역시 제가 여러 번 AI와 싸운 결과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의외로 저스틴 선의 재산 목록도 아까 그 해커들의 목록과 유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의외로 이더리움이다. 요 2위가 비트코인인데요. 사실 뭐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비중으로 보면 비슷한데 뭐 간발의 차로 이더리움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블룸버그에서 뭐 비공개 지갑 이런 것까지 최대한 추적을 했던 결과를 지금 제가 한번 추적을 해본 거거든요. 뭐 콜드 월렛에 있고 뭐 트랜잭션을 다 조사를 한 결과라고 해요. 세 번째가 본인이 만든 트론 이제 TRX라는 코인인데 격차가 그래도 조금 많이 나는 것 같죠. 그리고 4위가 스테이블 코인. 사실 이게 이제 뭐 현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12에서 20%. 뭐 기타 코인과 뭐 벤처 캐피털 초기 지분이나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후오비 거래소도 갖고 있고 뭐 예술품 예전에 그 뭐 바나나 같은 것도 예술품 있었고 뭐 NFT다 실물 자산이다 뭐 두바이에 집도 있다곤 하는데요. 아무튼 그런 거를 다 해봤자 뭐 2%에서 5% 얼마 되지도 않는다. 즉 해커들의 자산 이더리움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는 것과 훔쳐가는 것과 유사한 지금 사례가 보이고 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볼 때 저스틴 선에게 있어서 트론은요, 그의 사업입니다. 비즈니스고요. 뭐 예를 들어 뭐 자영업을 한다든지 뭔가 내가 차린 가게, 특히 결제나 송금 분야에서 이제 본인의 주력 상품이라고 한다면 이더리움은 뭐냐면 굉장히 안정적이면서도 활용할 때가 많은 뭐 여기저기 디파이에도 쓰이고 뭐 흔히들 이제 저스틴 선이 디지털 오일이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디지털 금, 즉 비트코인은 쓸 때가 많지는 않지만 금으로서의 역할이 있다면 이더리움은 사실 우리 뭐 내러티브가 항상 바뀌잖아요. 예전에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떴다가 뭐 RWA가 떴다가 또 뭐 메타버스를 나중에 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뭐 NFT를 산다고 할 수도 있고 뭐 DAT 기업이 산다고 할 수도 있고 내러티브는 항상 바뀌지만 그럴 때마다 쓰이는 고속도로가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디지털 오일이라고 불리는 것 같습니다. 안정적이면서 수익도 거둘 수 있으면서 쓸 데가 많다. 그래서요, AI가 저에게 뭐 이렇게 오히려 제안을 해주더라고요. 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봐라. 사람들은 저스틴 선이 트론에 가장 많은 돈을 묻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 그의 부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저장이 많이 돼 있다. 트론은 그가 만든 은행이고 그 은행 금고에 쌓여 있는 금, 진짜 중요한 건 비트와 이더리움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지극히 공감이 됐습니다. 결국은 저스틴 선도 선택을 해야 됐을 거예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하면 사실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결국 선택을 한 결과 트론보다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더 많은 돈을 쌓아놨다. 뭐 엄마가 좋아 이렇게 대답을 한 꼴이겠죠. 행동으로 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역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럼 이더리움을 에이브에서 또는 아베에서 리도로 바꿨을까? 한 인플루언서가 이렇게 우리에게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자, 지금 에이브에서 리더로 바뀐 거는 일단 심각한 스테이킹 파워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유동성은 조금 포기했을지 모르겠지만 환전성 뭐 이런 걸 얘기하겠죠. 그러나 수익률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뭐 이더리움이 우리처럼 뭐 몇십 개 뭐 이런 게 아니고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수익률이 0.1%, 2%만 왔다 갔다 하더라도 엄청난 이 돈이 이 차이가 나겠죠. 그리고 그의 트론 보유량을 능가하며 이더리움의 장기적인 상승 여력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트론보다 지금 이더리움을 많이 들고 있다는 건 역시 수익도 보고 이자도 조금 더 받을 수 있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썬의 플레이는 소극적인 소득을 염두에 둔 보전적인 위험 조정 축적입니다. 굉장히 어렵게 써 있는데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플레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수동적이고 조금 덜 먹더라도 지금 위험 조정 축적, 위험할지 모르니까 그냥 좀 수동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장기전까지 염두에 두면서 오랫동안 안 팔겠다라고 하는 행동 같은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에이브와 리도의 차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둘 다 얼핏 보면 비슷한 것 같긴 하는데 에이브는 이더리움 같은 걸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면 USDT나 USDC를 대출을 받아서 그걸로 다시 뭐 이더리움을 산다든지 아니면 다른 뭐 레버리지 플레이를 한다든지 즉 트레이딩에 가까운 단타에 가까운 행동을 할 때 즉 적극적인 레버리지 플레이를 할 때 에이브에 보통 넣어서 대출을 받고요. 반면에 리도라는 거는 우리 아시겠지만 이더리움을 맡기면 이자를 받는 그냥 이자 플랫폼입니다. 장기 투자에 최적화가 돼 있고요. 물론 ST 이더라는 걸 주긴 하지만 그걸로 이제 다시 뭐 판다든지 해가지고 다시 이더리움을 사고 뭐 이런 레버리지 플레이를 거기서도 한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굳이 뭐 그렇게 할 거면 에이브에서 대출 받아서 현금으로 하는 게 훨씬 자유로울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 뭐 적극적인 단타보다는 장기 투자를 염두에 둔 오래된 이제 소극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지 않을까 추정을 한번 해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배울 점은요. 이런 베테랑조차도 저스틴 선이 우리보다 뭐 크립토 관련 사업도 그럴 거고 지식도 그렇고 뭐 롱숏도 그렇고 단타도 그렇고 장기 투자도 그렇고 훨씬 우리보다 베테랑일 거 아니에요. 크립토 인싸니까. 근데 이런 베테랑조차도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위험, 조정, 축적이란 단어가 나왔죠. 다른 말로 하면 제 표현으로 하면 구명조끼 입고 지금 수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트와 이더리움의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심지어 자기가 만든 트론보다도 많이 입고 있다는 게 조금 배울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자, 또 다른 재밌는 기사가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3개월 만에 18조 원을 벌었다는 자극적인 뉴스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주인공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위탁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굉장히 잘하고 있죠. 정말 배울 점이 지금은 많은 것 같아요. 자, 근데 국민연금이 가장 많이 담은 미국 주식 1위, 2위, 3위 저는 이런 게 궁금하진 않았습니다.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엔비디아 가장 많이 들고 있고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보다는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 세 달 만에 18조 벌었다. 특히 세 달입니다. 이게 진짜 세 달 만에 벌었을까?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누가 투자 어렵게 하지 않을까? 투자 쉽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아마도 기자분은 좀 자극적으로 쓰기 위해서 정말 수익이 극대화되는 그 세 달 안에 있는 수익률, 수익금을 좀 이렇게 표현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여러 번 AI와 또 싸운 결과 국민연금이 언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여러 가지 수익을 보는 코인이나 주식들을 샀는지를 제가 한번 여기에 나타내 봤는데요. 자, 일단 이 선을 하나 그어놨죠. 이 위쪽은 코인 관련, 이 밑에는 그냥 주식입니다. 사실 로빈후드도 있긴 한데 여기에선 너무 미미해서 아마 제가 나타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일단 코인베이스는 23년도 3분기에 저점 근처 대규모 매수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저도 이게 기억이 납니다. 평단이 한 70달러라고 하는데 매수 수량이 정확한 것까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많이 샀던 걸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때 들고 있어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24년도 3분기, 1년 정도 뒤에도 사긴 했는데 이때보다 10분의 1 토막이 났었죠. 그러니까 23년 3분기에 많이 샀구나.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주식도 24년도 2분기에 역시 비트코인 투자 관련 대형 매수를 했다. 코인베이스보다 더 샀나 봅니다. 137달러 정도 되고요. 그 외에도 삼성전자도 있고 주로 23년, 24년도에 샀고 엔비디아 국민연금의 보유 비중 1위입니다. 1위. 24년도 3분기에 빅테크 주식 중에 최대 매수 강도 엄청 많이 샀나 봐요. 지금 콧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도 있는데요. 요게 지금 기간으로 보면 잘 감이 안 잡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지금 싸게 많이 샀는지. 그래서 제가 한번 이들의 차트에서 그들이 언제 많이 샀는지를 표현을 해봤는데요. 사실 아까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다 넣고 싶었는데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요. 거의 심정지 차트처럼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미가 없어서 그냥 빼버렸고요. 좀 유의미한 좀 이 증가율이 있는 거. 지금 보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정말 어마어마했었네요. 스트래티지가 빨간색, 엔비디아가 노란색, 코인베이스가 파란색인데요. 코인베이스를 가장 많이 저가 매수했다는 23년도 3분기를 보니까 제가 23년도 초부터 차트를 한번 잡아봤는데요. 이때 당시에 파란색이거든요. 조금 올라오는 것 같기는 했지만 결국은 떨어졌었죠. 이때 당시엔 비싸게 샀다라고 소리를 들었을진 모르겠지만 이때가 한 70달러 정도에 샀다고 하니까 현재 한 420달러 찍고 지금은 200, 한 30, 40, 50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아무튼 굉장히 쌀 때 대량 매수를 잘 샀구나.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테지 아까 24년도 2분기에 코인베이스보다 더 샀다고 했었거든요. 빨간색인데요. 이렇게 한번 치솟아 오르면서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됐다고 해서 비트보다 더 많이 올랐겠죠. 그러다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스트래테지를 많이 샀구나. 자, 노란색 엔비디아도 지금 스트래티지에 비해 보니까 굉장히 겸손해 보이네요. 정말 이 스트래티지의 프리미엄이 엄청 낮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엔비디아도 가장 이제 좀 최근에 많이 산 게, 그래봤자 한 1년은 최소한 더 된 것 같습니다. 24년도 3분기에 엔비디아를 요 노란색 이렇게 좀 떨어졌을 때 사서 지금은 그래도 꽤나 많은 수익을 거두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최근에 산 게 없다는 겁니다. 아까 세 달 만에 얼마를 벌었다? 그거는 그냥 그 기자분이 끊어서 수익 금액을 그냥 계산을 한 거고요. 실제로는 이때 많이 샀다.
그럼 개미들은 반대로 언제 많이 샀을까요? 이렇게 치솟을 때 아닐까요? 치솟을 때. 최소한 25년도나 뭐 24년도 말이거나 이럴 때 사셨을 가능성이 높다. 왜요? 비쌀 때 사서 더 비쌀 때 팔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 투자가 조금 어려워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제가 볼 땐 3달이 아니라요. 3달 만에 벌었다가 아니라 최소 뭐 2년 전, 3년 전 또는 1년 전에 쌀 때 많이 사 놓은 게 국민연금이 지금 콧노래를 부르는 이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제가 뭐 주식이나 부동산 채팅방에도 많이 있는데요. 갑자기 국민연금에 뭐 임의 가입을 해도 되겠다는 등 국민연금이 이렇게 투자를 잘하니까 조금은 그래도 뭐 인식이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쌀 때 많이 사놨다. 비결이 뭘까요? 국민연금은 비결은 쌀 때가 뭐다? 결국은 계절을 본인이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내일이 어떻고 일주일 후가 어떻고 한 달 후는 모르겠지만 대략 계절이 봄이구나, 여름이구나, 가을이구나, 계절이구나, 뭐 강세장이구나, 하락장이구나. 요거는 뭐 남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본인이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많이 살 수 있는 비결은 앞서 보셨었잖아요. 저스틴 선 같은 베테랑조차도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특히 비트 이더에 힘을 꽉 주고 이제 본인 사업을 하는 뭐 도전적인 것도 하고 있겠죠. 다시 얘기하면 절제 있는 삶을 갖고 있을 때 포트폴리오를 갖췄을 때 정말 떨어질 때 많이 살 수 있겠다. 그래서 계절을 분별을 본인이 할 수 있으셔야 되고 본인이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절제를 하셔야 이런 국민연금처럼 또는 저스틴 선처럼 크게 돈을 나중에 많이 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서서 계절은 분별을 본인이 공부를 하셔서 아셔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생각하는 현재 계절은 가을입니다. 그리고 강세장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만 가을이 좀 길어졌다. 강세장이 길어졌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즉 하락장 속에서 그러니까 하락장이 시작됐는데 싸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강세장 속에서 저는 지금 조금 싸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락장은 정말 어마어마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왜 아직도 강세장 혹은 가을이라고 보는지를 제가 오늘은 환율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환율, 최근에 고환율, 얼렁뚱땅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40원, 막 50원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어요. 굉장히 환율이 올라갔는데 아시겠지만 보통은 환율과 나스닥, 환율과 비트코인은 거의 완벽하게 반비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 하얀색이 달러 인덱스 차트인데요. 요거를 거꾸로 뒤집어 놨습니다. 인버트, 즉 요게 떨어지고 있다. 하얀색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 고환율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빨간색은 S&P 500. 근데 이 지금 달러가 2달 정도 먼저 선행을 한다. 빨간색이 나중에 따라올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조금 이렇게 빈 공간 차이가 있을 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일치를 하고 가고 있죠. 큰 그림상에서 본다면 올라가면 뒤늦게라도 올라오고 떨어지면 조금 뭐 뒤늦게라도 떨어지고 그러나 제가 볼 때 이 하얀색은 즉 이제 고환율이 저는 어느 정도 왔다. 물론 조금 더 이제 고환율이 갔다가 이제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이 고환율이 꺾일 수 있겠다. 꺾인다는 게 이게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지금 거꾸로 뒤집어 놨으니까. 그러면 S&P 500이나 나스닥도 뭐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환율이 떨어지면서 같은 방향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추정을 해보고요. 이렇게 데이터를 근거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비트코인은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다만 이 역시 달러 인덱스가 거꾸로 돼 있고요. 아까는 2달 선행했다고 하면 비트코인은 이제 달러에 앞서서 3달 정도 뒤늦게 따라오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있죠. 근데 아까 그 S&P 500보다는 조금 더 불일치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긴 해요. 특히나 이럴 때 달러는 떨어졌는데 비트코인은 올라가는 사실 뭐 비트코인 ETF 때문에 이런 좀 이렇게 정확하게 맞지 않는 곳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역시 이 이제 이게 밑으로 떨어진다는 게 고환율로 간다는 거고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힘들어하고 있었겠죠. 그렇지만 결국은 저환율로 환율이 점점점 떨어지면서 조금 뭐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비트코인 가격도 저는 올라갈 수 있겠다.
환율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뭐 차트를 보는 사람도 아니고요. 지금은 잘 보지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느냐? 최근 분위기를 보면요. 올랐다가 쭉 떨어졌었죠. 이게 저환율이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올랐다가 쭉 떨어졌고, 물론 올라가고 있으니까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생각보다 지금 밑에서부터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거의 뭐 IMF나 뭐 IMF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수준까지는 거의 지금 올라왔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이 노란색처럼 환율이 꺾이면서 이제 뭐 위험자산, 뭐 주식이나 코인에 저는 훈풍이 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조심스레 추정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 참고할 만한 데이터, 계절을 알기 위한 데이터 하나를 더 소개를 해드려 볼 텐데요. 지금 흔히들 얘기하는 게 4년 사이클이 망가졌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4년 사이클은 망가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즌이 왜 끝나지 않았는가? 제가 왜 강세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지를 소개를 또 해드릴 텐데요. 4년 사이클이 망가졌다. 그러면 이 4년 사이클이 왜 생겼는지를 알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쵸? 지금 다 사이클 망가졌다고 하잖아요. 뭐 늘어졌다고도 하고, 혹은 끝났다라고도 하고요. 자, 이 4년 사이클이 어디서 왔나? 복습을 한번 해보시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걸 주로 이제 나타내는 지수가 ISM 협회에서 발표하는 PMI 지수, 제조업, 이 Purchasing P의 매니저가 이제 설문 조사를 해주잖아요. 그 인덱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4년 반복, 4년 주기로 왔다 갔다 했느냐, 기존에 보면요. 12년도, 16년도, 20년도, 24년도, 즉 4년마다 대선이 있었습니다. 나카모토 사토시가 누군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 대선에 맞춰서 반감기를 다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사토시는 굉장히 똑똑한 친구입니다. 아, 대선이 있을 때마다 돈을 푸는구나. 지금 집권하고 있는 여당은 당연히 당선이 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풀 것이고 상대방에 있는 뭐 야당의 대선 후보가 있다면 나는 더 풀 것이다. 더 공약을 세게 해야 당선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대선이 있으니까 4년마다 돈을 푼다. 근데 돈을 풀긴 푸는데요. 그 효과가 직접 바로 나타나진 않는다. 보통은 내년에 이 돈 풀기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한번 볼까요? 12년도에 대선이 있었는데 13년도에 비트코인 피크 찍었었죠, 말에. 16년도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17년도에 피크를 찍었었고 20년도에 대선이 있었으니까 21년도에 피크를 찍었고 24년에 이제 대선이 있었으니까 사실 25년도에 피크를 찍었어야 됩니다. 찍었어야 되는데 이 데이터 만든 분이 물음표를 해놨죠. 이렇게까지 바닥에서 PMI 지수가 밑에 있을 거라고 생각한 아무도 이걸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지금 사상 최초로 50년, 60년 만에, 70년 만에 나타난 일이거든요. 이렇게 하고 PMI 지수가 끝난다? 그럼 뭐 70년 만에 최초의 기록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내년에, 즉 25년도에 알트코인이나 지방 부동산이나 심지어 미술품이나 뭐 이 제조업을 담당하는 구매자들, 매니저들도 재고를 많이 쌓아놨을 거다, 구매를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의 지금 상황이 도래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맞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사이클은 망가진 건 제가 볼 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PMI 지수가 결국은 저는 올라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는 돈을 풀고 있는데 지금 미국만 안 풀었었잖아요. 안 풀었기 때문에 여기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대신에 오히려 관세 전쟁을 일으켜서 아직도 끝내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정말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난이도가 올라갔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관세가 종전이 결국은 되겠죠. 뭐 어떻게든 종전이 되고 그리고 중간 선거 전까지 돈을 많이 풀 것이다 라는 베팅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다, 안 푼다. 뭐 물가도 올라가고 제롬 파월 보니까 이거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설사 뭐 돈을 푼다 해도 소용없다. 뭐 이런 쪽에 베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선택 영역이겠죠. 굉장히 중요한 선택입니다. 돈을 풀 것이다. 아니다, 안 풀거나 그럴 리가 없다. 해봤자 안 된다. 근데요, 제가 결론을 한번 마지막으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나한테 혹은 여러분이요,
돈 나오는 마술 램프가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램프의 요정 지니를 부르시겠습니까? 안 부르시겠습니까? 근데 앞선 이 대통령 또는 선배님들은 보면요. 정말 수십 년간 달아질 정도로 램프를 문질렀었거든요. 저는 어느 정도 답은 나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니를 부를 이 타이밍 때까지 내가 좋은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오래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